김종인 씨 아시죠? 네, 알죠. 김종수 교수님하고 뭐 전혀 상관없어요. 종자가 다른 한자고요. 네. 교수나 같으신가? 요새는 화성인 같기도 하고 그분은. 누가요? 그분이. 저는 지구인이고. 그분이 그 이한구 의원에게 재벌의 앞장이라고 했어요. 글쎄,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가 굉장히 좀 천박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대우를 근무하셨잖아요. 대우경제연구소. 예. 대우경제연구소 이한구 의원이 회원에 계셨어요. 그때 내가 일선 기자였는데 증권 기자였어요. 그래서 이한구 의원을 그때 굉장히 자주 만났거든요. 그런데 대우경제연구소에서 하는 것 때문에 재벌의 앞잡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렇게 얘기하면 김종인 씨는 국보위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전두환 국보위 때 멤버로 들어가서. 근데 이분들은 이제 국보위가 뭔지 몰라요. 전두환이 누군지는 알죠. 전두환이 누군지는 알죠. 국보위라는 것은 말하자면 전두환 신군부가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다음에 전두환을 정점으로 하는 군부 세력이 쿠데타의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정부의 모든 합법적인 의사결정기구, 국회라든지 이런 것을 정지시키고 국가 보위를 위한 위원회, 국보위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위 혁명위원회가 되어서 국정을 농단하고 독재 정권을 다시 창출해낸 기구예요. 김종인이 거기에 근무했죠. 그러니까 김종인은 신군부 군사 독재의 앞잡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죠. 그럼 자기는 남 이한구한테 무슨? 그러니까 이한구 씨가 재벌의 앞잡이라면 그분은 그런 말씀 들어도 군부 독재의 앞잡이. 재벌이 빌어먹을 다 집중하고 있으니까 재벌을 좀 깨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을 고치는 어떤 제도적인 정책적 접근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사실 십수년째 해왔던 얘기죠. 재벌개혁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걸 경제민주화라고 살짝 포장한 뒤에 오히려 정치 권력과 공무원들의 경제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고 모든 것을 국가가 해결하는 것이 정의롭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대기업은 요것만 하고 중소기업은 요것만 하고 그리고 골목에는 누구만 가고 한 달에 몇 번씩 쉬고 이것이 과연 왜 경제민주화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경제도 민주적으로 해서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생활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에 비춰볼 때 이것이 과연 민주적인가? 저는 굉장히 걱정합니다. 미제스라는 학자가 있잖아요. 있죠. 미제스는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가 가장 민주적인 경제질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시장에서 어떤 우리가 가격 결정 행위에 그냥 개별적으로 다 참여할 때 그것이 소위 투표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잘 팔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물건에 투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실은 나날이 경제민주주의의 논리에 입각해서 나날이 투표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다. 그게 경제민주화다. 그럼 그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 시스템이 가장 치열한 경제민주화의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점의 반대가 경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이동통신회사가 5개였을 때는 5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셋으로 줄었죠. 그만큼 선택의 폭이 줄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경쟁이 그만큼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 실장님 말씀대로 소비자의 선택을 폭을 넓히고 소비자들이 그 다양한 선택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 소비자 주권이 보장되고 공급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공급하려고 애쓰게 될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공급자들은 어떻습니까?
정확히 그 반대편이죠. 가급적 선택의 폭이 줄어야 되고 제일 좋기는 이 시장에 나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럼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시장 집중이고 시장 지배력이고 그게 경제 독재인 것이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일련의 그 공정과 경제민주화 이름으로 정부나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잘 보시면 그것이 과연 우리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공급자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화된 투표수의 유효 투표수가 많은 조직화된 경제 권력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화하는 과정인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미루어 충분히 짐작하게 정관 성장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 있잖아요, 이게 불. 그 저기 큰 거. 예. 빛나. 저것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옛날에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 대기업은 하지 마라. 뭐 저런 것까지 중소기업이 하냐. 그래서 대기업이 다 손 뗐거든요. 손 떼고 나니까 저것도 지금 일제일 겁니다. 아니면 독일제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외국 회사도 좀. 네. 저 짓을 지금 하냐면 그렇죠. 중소기업 적합. 저도 생각나는 예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일회용 면도기를 누가 봐도 그 중소기업이 해야지 왜 대기업이 하냐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로 그 80년대 90년대 중소기업 업종으로 그것도 중소기업 업종이죠. 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국적 기업 중에 질레트하고 시크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소비자 용품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일회용 면도기 시장을 다 가져가 버렸죠. 지금 아마 여기 면도 깨끗하게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대부분이 질레트를 쓰고 있을 거예요. 우리 집 애들도 질레트를 써요. 내가 쓰는 거 말고. 글쎄 말이에요. 그 내가 뭘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질레트 쓴다는데 실제로 쓰고 보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산 중소기업이 만드는 거 하고 그건 몇 번 쓰고 나면 몇 번 쓰고 나면 뭐라고? 아 그래요? 그 몇 번 쓰고 나면 이게 막 얼굴에 기스가 가니까. 아 그리고 저기 신문에 났는데 요즘 어떻게 개선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고 타이어 재생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하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타이어 메이커들이 이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근데 결국 그거 차고 그 시장을 파고 들어오는 데가 미셸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사실 잘 보면 그 노무현 정부 때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제도를 노무현 대통령이 없앴어요. 아니 그분도 사실은 그 재임 중에 엄청난 참여와 분배와 동반 성장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부에서 그걸 왜 없앴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포장된 명분과 내부적으로 진행된 사정을 보면 이렇게 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먹고 사는 문제를 직관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이냐는 이름으로 다수결로 해결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잡해지죠. 사실 뭣도 모르고 하는 거죠. 예.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불을 중소기업이 해라. 그럼 중소기업이 잘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딴 놈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리고 기술의 진화와 소비자의 입맛이 어떤 쪽으로 튈지는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지금 애플이나 삼성전자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5년이나 10년 뒤에 이 장치가 지금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될지 여러분도 모르지만 그분들도 자신이 없다고 계속 불확실성 속에서 싸워나가는 것인데 진화해 나가는 것인데 이거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다. 이거는 대기업만 해야 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자만이죠. 자만이고 경제현상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없는 사람들의 스타벅스는 대기업입니까 중소기업이? 엄청 대기업 아니에요? 엄청난 대기업이죠. 그렇죠. 그 커피 같은 거 쓸 대기업에 해서 되겠나? 잘라요. 그렇죠. 커피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커피 베네인가는 우리나라 브랜드. 커피 베네. 근데 지금 맨해튼에 진출해서 재미 보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이고 빵을 만들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빵이 있고 시장이 다 다른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500명 미만의 고용을 한 기업만 해라. 저는 경제학을 오래 공부하고 많은 그 시행착오를 봤지만 참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거죠. 지금 홍대에서 겪은 적이 있어요. 예, 홍대 앞에 치킨집 많잖아요. 맞죠. 어제 저녁에 나온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일부 보도가 됐는데 치킨 프랜차이즈를 800매가 이래서는 못하게 했습니다. 아, 예, 신문서 봐. 빵집은 지난번에 500매나 했잖아요. 빵집은 500매. 네. 치킨집은 800매나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보호하자는 건가요? 그렇겠죠. 그게 결국 다시 말하면 뭐죠? 경쟁 제한이죠. 경쟁 네,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제약하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 민주화의 비전이 뭐죠? 선택의 폭을 넓히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값에 비교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 주권이고 그것이 사실은 경제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민주화라는 게 참 그럴듯한 구호이건 구호인데 사실은 제가 듣기로 원래 이게 경제민주화가 아니고 독일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대혼란기에 산업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의 권력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소위 좌익선동 과정에서 나온 단어다. 그게 나중에 이제 경제민주화로 되고 유명한 미제스가 거기에 대해서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 시스템이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이다라고 답변하게 된 이후에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논쟁이 새롭습니다. 지금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그러니까 지금 헌법이 사실은 노태우 6.29 선언 이후에 6월 항쟁의 산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이 민주화였어요. 그러니까 군부 독재를 청산하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시대의 그런 민주화 담론이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묻어들어갔다. 그리고 그 헌법 119조 2항을 자세히 보면 그냥 온갖 거 다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소득 균형도 해야 되고 산업 균형도 발전해야 되고 뭐 도모해야 되고 이런 요지인데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내에서 시장의 그 불완전한 점을 보완하라는 일종의 선언적 규정인데 그것에 근거해서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지금 훼손하려는 119조 1항과 2항을 뒤집는 지금 논리가 만연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독재 정권, 뭐 그게 개발 독재가 되었건 또는 전두환 시절의 독재가 되었건 독재 기간 중에 우리는 독재 정부가 아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적 슬로건까지 헌법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119조뿐 아니라요. 헌법을 보면은 거기 별거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천연 광물의 보호도 있고 무슨 무슨 농어촌 발전도 해야 되고 농민도 살려야 되고 어민도 살려야 되고 중소기업도 살려야 되고 뭐 다 국민 모든 계층에게 떡을 주겠노라고 약속해 놓은 게 지금 헌법이죠. 사실 누더기 같은 헌법이 돼 있어서 근데 법치 그러면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법을 지키는 게 법치다.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그게 법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사실은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헌법 규정들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헌법 개론 뭐 들으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선언적 규정들이고요. 네. 그 해석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항상 유동적이라는 것이 헌법 밖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그 말이 좋으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현실에서 정책으로 어떻게 실현돼야 되는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고 그래서 앞으로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냥 경제민주화를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이것은 무의미한 얘기고요. 그것은 마치 대한민국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차원의 아주 근본적인 얘기고,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하고 치열한 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경제민주화 논쟁이 나오고 나서 헌법 119조 2항 헌법의 경제조항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새삼스럽게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재헌의회가 만든 초대 헌법에 무역은 국유화로 돼 있어요. 그래요? 네. 무역은 민간이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헌법에 무역은 국유화고, 또 재밌는 것은 사유재산이 제대로 인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헌법 중에 어떤 조항이 우리나라 헌법이 잘못 들어오면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대규모 기업은 언제든지 국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행히도 쭉 고쳐져서 제대로 된 헌법으로 되어 오다가 오히려 전두환 독재정부 시절에 거꾸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조항이 거기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 제가 그걸 이번에 쟤들이 왜 김종인 같은 류의 인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정운찬 씨도 잘 아시죠? 뭐 잘 알죠. 1990년에 경제민주화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정운찬도. 네. 그러니까 정운찬 교수가 요즘 왜 갑자기 좀 조용한지, 아니면 어디에선가 경제민주화는 내가 원조야라고 떠들고 싶은데 아마도 경제민주화 논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금 지켜보다가 조금 자격이 유리해지면 아마 내가 원조야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1990년에 그리고 헌법이 만들어졌을 그때도 사실 이제 정운찬류의 이제 학자들 일부 극적으로 가세하면서 독재 정권을 합리화해주는 일종의 말이 좀 길어지니까 혹시 또. 아니, 그래서 경제 민주화라는 게 워낙 말이 좋고요. 그리고 또 뭐 헌법에도 들어있는 단어고, 그거 그럼 하지 말자 그러면 당신 경제 독재하자는 얘기냐가 되니까 경제 민주화는 좋아요. 문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백인백색이고, 그래서 우리 한번 고민해보자 이거예요. 정치적 민주화가 좋다면 경제 민주화도 뭔지 고민해보자.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드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권력의 집중이 정치적 독재라면 경제적 독재도 권력의 집중이라면, 그래서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도 권력을 남용하는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현행 법제도에도 위법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다 그런 의미의 경제 민주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대한민국의 법제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불공정 거래도 불법이고 지배적 지위 남용도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는 마치 특정인들의 고유 무슨 지적 재산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 그리고 경쟁의 촉진, 오히려 역설적으로 개방이, 우리 그 소비자들이 매일매일 투표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게에 가든 전화 한 통화를 하든 택시를 타든 소비자의 선택이 중시되는, 저는 그것이 경제 권력을 분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근데 경제 권력이 존재하기는 합니까? 있죠. 이렇게 경쟁이 제약되고 기득권의 울타리에 들어가면 거기에 포획된 소비자들과 시민들은 경제 권력에 잡히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몇 번 가서 필리핀 경제를 공부하러 몇 번 갔었는데, 그때 저는 경제 권력이라는 걸 약간 느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아마 김 교수는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필리핀에는 제조업이 지금 완전히 괴멸되었거든요. 제조업이 괴멸되었는데 필리핀의 농지를 대규모로 장악하고 있는 거대 지주들이 정치 권력까지 장악하고 있어요. 그 경제적 강자들이 정치 권력까지 장악해서 무슨 마르코스다, 뭐 아퀴노다 하는 아퀴노 집안도 굉장히 경제 권력 집안이거든요. 이번에 지금 또 무슨 대통령 하는 뭐 그 집안도 굉장한 부자 집안이에요. 땅을 뭐 어마어마한 농지를 하는.
이 정치 집단화되어 있는 거대 경제 권력들이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무조건 다 깨끗하게 부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들을 그저 바나나 농장의 일꾼으로만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뭐 기업이 크고 뭐 제조업이 크고 이런 거는 국회에 왔다 하면 다 부결입니다. 그 지금 필리핀의 제조업이라고 남은 게 필리핀이 원래 화학 제품도 강하고 제약도 강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 코카콜라 병뚜껑 만드는 회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케이. 그럼 그걸 경제 권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보면 그게 경제 권력이냐. 저건 정치 권력 아니에요. 정치 권력이죠. 네. 그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 권력이 형성되는 배경에는 정치 권력이 있는 거죠. 있죠. 예, 상호 공정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그 지금 문제는 시장이냐 정부냐 하는 논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신자유주의란 무슨 도깨비 머리 뿔난 이상한 인간처럼 되어 있어요. 그 정부냐 시장이냐. 예. 그 예를 들어서 시장 실패라는 얘기는 예. 요즘 교양 상식이죠. 강아지들도 떠들고 다니는 게 시장 실패. 고딩 정도는 다 한다고 봐요. 네. 동의하세요? 글쎄요. 시장 실패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단순 논리로 정부 만능주의로 흐르는데 시장 만능주의도 위험하지만 정부 만능주의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경제 원론 책에도 나오고 다 시장은 이렇게 해서 작동하는 건데 이런저런 이유로 가끔 실패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것을 잘 보완해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된다. 요거는 동의하잖아요. 근데 요 프레임이 무슨 문제가 있는 프레임이냐면 그 모델은 불완전한 시장에 완벽한 정부를 가정한 모델이에요. 그게 경제 원론 마지막 이제 종강할 때 배우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듣고 종강을 하고 교양 과목으로 경제학 과목 들으면은 사회에 나가서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적을 그 인식을 과시하면서 시장의 실패를 아느냐, 정부는 이것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지식을 뽐내고 다니는데 그게 반쪽짜리 지식이라고요. 오늘부로 여러분은 그 나머지 절반을 보셔야 돼요. 정부도 실패할 수 있는 조직이다. 부인하기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제가 시장과 정부라는 두 메커니즘이 있다면 둘이 적절히 활용해서 시장의 실패를 극소화하면서 정부를 활용해야 되는데 정부도 실패하니까 정부 만능주의도 위험한 것이고 그럼 정부는 왜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실패는 뭐죠? 그냥 자유방임 상태에서 또는 시장이 자원 배분이나 또는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 소득 분배가 됐든 자원의 낭비가 됐든 시장의 실패다. 그럼 정부의 실패는 뭐겠어요? 자유방임 상태에서 정부 마음대로 하라고 놔뒀더니 정부가 국민의 대다수의 공익을 증진하기보다는 자원을 낭비하거나 소수의 이익 집단에 포획이 되는 현상을 정부 실패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수의 이익 집단에게 포획이 돼서 국민 대다수의 이익보다는 그들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애쓰는 현상, 이런 현상은 다원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더 잘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익 집단들이 조직화돼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의회를 통해서 압력을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경제민주화 이름으로 진행되는 각종 정부 규제와 개입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죠. 저는 이것을 정부 실패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백화점 셔틀 무료로 막 다녔죠. 아파트 집 앞까지. 공짜였죠. 엄마한테 버스 값은 받지만 백화점 버스만 잘 골라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그런 좋은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지시켰죠. 왜? 국회의원들이 국익에 반한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다녔던 학생들과 주부들과 수많은 쇼핑객들의 편의는 그 입법권자의 눈에는 국익이 아니었던 거죠. 그 대신 그로 인해서 손해본다고 아우성치는 버스 사업자나 소위 골목 상권의 상인들은 조직된 사람들이었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죠. 이 사람들의 이익과 분산된 다수의 이익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눈에는 의문의 여지 없이 이쪽이 국익이었던 거죠. 전형적인 정부 실패죠. 똑같은 일이
슈퍼에서 가정의약품, 비전문의약품을 팔게 하느냐의 논쟁도 지금 벌써 10년째 진행되는 논쟁이죠. 아직도 못 팔고 있죠. 양쪽 다 공익이에요. 팔겠다는 사람들도 국민을 위해서 팔자고, 팔면 안 된다는 약사회도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팔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 공익이에요. 이 방에도 투표 붙여보면 반반 갈릴지 몰라요. 여기도 약국 식구들 있고 여기 편의점 하는 식구들도 있을 거라고.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어느 쪽이 정치적으로 더 세냐. 결국 못 팔고 있잖아요. 최근에 20개인가 이제 타협을 했는데 보도에 의하면 그중 10개는 이미 생산을 안 하는 약들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형식적으로 흘러버리고 결국 약사회의 파워가 팔겠다는 사람들의 조직된 이익보다 더 강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정책 형성 과정에서 정말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뭐냐라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고,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정치 민주화가 진행된 나라일수록 결국 목소리 크고 조직화된 사람들의 이익이 더 보호되는 경향이 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짐작이 가는 현상이죠. 그러면 그 조직화되고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의 증가된 잉여와 이익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겠어요? 해외 자본도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조직화되지 못한 분산된 얼굴 없는 수많은 대부분이 서민이겠죠. 그들의 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제 민주화라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이 전형적인 정부 실패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전성기를 맞고 극성을 부릴수록 역설적으로 정부 실패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그리고 정부가 나눠줄 수 있는 떡과 자원, 이권이 많을수록 국민들은 그 떡과 자원과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치열하게 조직화될 것이고, 심지어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 청원경찰까지 조직화돼서 돈 갖다 바치는 거 기억나시죠? 지난 국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까지 조직화해서 로비를 하느냐, 불법 로비를 하느냐. 떡이 있죠. 떡을 나눠줘야 되니까, 떡을 먹어야 되니까. 떡을 막아야 돼.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나눠주는 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부는 결국 누구하고 누구예요? 정치인과 공무원이거든요.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더욱더 열심히 조아리고 로비를 해야 되고, 그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더욱더 좋은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표를 몰아주고 더욱더 와서 조아리는구나. 그게 또 정치하고 공무원하는 재미라고들 해요, 그 사람들 표현은. 그게 권력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조직화되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은 정책에서 소외되고 더욱더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피해를 보는 이런 정부 실패. 앞으로 우리가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면서 정부 만능주의로 흐르지 말고 정부의 실패 가능성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